안녕하세요, 티거군입니다. 오늘은 코스트코 커넥션을 가져왔어요. 코스트코 많이들 이용하고 계시죠? 이제 코스트코 멤버들한테 나오는 매거진 같은 건데, 요번 달에 이제 코스트코 커넥션이 왔길래 제가 봤는데 여기 밑에 스페셜 섹션으로 맥주가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궁금해가지고 요 섹션을 봤는데 내용이 좀 그래요. 네, 하여튼 같이 보면서 왜 그런지 한번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맥주 섹션을 펼쳐봤는데요. 삶의 희로애락을 담아온 이 풍성한 한 잔의 이야기, 맥주. 네, 아주 좋습니다. 이 처음에 시작을 한 부분은 이 내용이 괜찮아요. 저도 읽어보면서 새로운 점도 많이 알게 됐는데, 이 뒤로 갈수록 이 앞에 있는 내용들마저도 좀 신뢰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그런 내용들이 뒤로 갈수록 좀 있습니다. 하여튼 앞에서부터 한번 차근차근 보도록 하죠. 아주 우연한 순간에 역사는 시작되었다. 기원전 8000년 혹은 그보다 훨씬 더 오래전 어느 선사시대, 쌓아두었던 곡식이 물에 젖은 채 방치되다가 자연 발효되어 일어났고, 시큼하면서 걸쭉하지만 맛을 보면 묘하게 끌리는 액체가 만들어졌다. 그렇게 만들어진 맥주는 이제 매년 세계 전역에서 1억 8,879만 킬로리터라는 어마어마한 양이 소비되는 가장 인기 있는 술이자 음료가 되었다. 네, 시작 좋죠. 세계적으로 이름난 애주곡인 우리나라가 그렇게 세계적으로 이름난 애주곡인가요? 아무튼 넘어가고, 부담없는 도수와 맛, 청량감으로 인기 있지만 원료와 제조법, 제조 전통 등에 따라 셀 수 없이 많은 맛과 향을 선사하는 심오하면서도 호기심을 자극하는 술로 점점 그 가치를 발휘하고 있다. 네, 아주 좋은 내용이죠. 야외 활동이 많아지면서 맥주 소비도 늘어나는 계절. 세상은 넓고 맥주는 많기에 그 심오하고 즐거운 맥주의 세계로 여행을 떠나보기 권한다. 그 여행이 끝나면 섬세한 맛과 풍미의 눈을 떠 더 이상 아무 맥주나 주문하지 못하게 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이 이름은 좀 가려드려야겠네. 네, 아무튼 요까지 좋은 내용입니다. 여기 내려보니까 코스트코에서 두체스 부르고뉴를 판대요. 사실 이래서 좀 더 눈이 갔었는데 울산점에는 없습니다. 제가 사는 울산에는 안 팔아요. 아무튼 네, 맥주를 알아가는 몇 가지 이야기들 해서, 따지고 보면 1만 년 가까운 긴 역사를 자랑하는 맥주는 그 시간 동안 숱한 시행착오와 도전을 거쳐 발전해 왔다. 그 긴 역사를 일일이 소개하기란 불가능하겠지만 이 두 사람이 맥주 발전에 어떻게 기여했는지를 안다면 맥주를 이해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될 것이다. 자, 어떤 사람들인지 한번 알아보죠. 우선 12세기 독일 빙엔의 수녀 원장이자 여러 분야에서 활약을 펼친 천재 수녀 힐데가르트이다. 그녀는 맥주의 향과 보존성을 높이기 위한 여러 실험 끝에 처음으로 홉을 넣어 성공하기에 이른다. 맥주하면 떠올리는 특유의 쌉싸래한 맛과 독특한 향은 바로 이때부터 맥주에 담기게 되었다. 그 뒤 맥주의 기본 원료를 물, 메가, 홉, 효모 등 4가지로 삼는 전통이 시작되었고, 독일은 1516년에 이 4가지 외 어떤 재료도 맥주에 넣지 못할 것을 법으로 정하는 맥주 순수령을 공포했다. 자, 여기서 오류를 몇 개만 짚어드리면, 처음 맥주 순수령은 4가지가 아니고 효모를 빼고 물, 메가, 홉 3가지였습니다. 1516년에는요. 왜냐면 효모의 존재를 몰랐기 때문에. 근데 결국 나중에는 이 4가지로 되었기 때문에 이거는 맞다 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맥주 이야기에서 빼놓을 수 없는 공간은 중세 유럽의 수도원이다. 이거는 맥주랑은 관련 없는데 왜 여기서 그런 데를 쓰셨을까? 아무튼 당시 수도원은 모든 것을 자급자족해야 했기에 당연히 맥주도 수도원 내에서 만들어야 했고, 전담 수도사나 부서를 따로 둘 만큼 많은 신경을 썼다. 그렇게 만들어진 맥주의 맛은 사람들의 인기를 얻었고, 가난한 수도원의 재정을 충당하는 주 수입원이 되었다. 이후 수도원 맥주는 유럽 여러 브랜드로 이어져 오늘날에도 그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이건 사실 케이스 바이 케이스가 많아서 따로 언급하지는 않겠습니다. 맞다 치고, 맥주의 발전에 기여한 또 다른 인물은 우리에게도 친숙한 파스테르이다. 우리에겐 우유로 더 유명한 분이죠. 19세기 중엽에 맥주 양조 기술에 관심을 가졌던 그는 맥주 효모가 60도 이상에서는 발효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발견해 술의 재발효를 막기 위한 저온 살균법을 고안했다. 바로 이 살균법 덕분에 맥주는 장시간 보관이 가능하게 되었고, 지역의 한계를 넘어 여러 맥주들을 즐길 수 있게 되었다. 아주 틀린 말은 아니기 때문에 이것도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왜냐면 이런 글을 쓸 때는 자기가 아는 모든 내용을 다 서술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 줄였을 필요는 있으니까 뭐 줄여 썼다고 생각을 할게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좀 문제가 시작됩니다. 좀 읽어보기로 하죠. 늘 마시던 맥주를 잠시 내려놓고 보다 더 다양한 풍미를 즐기고 싶다면 맥주의 종류와 그 특징을 분명히 알아야 한다. 아주 좋은 말입니다. 아주 좋은 말로 시작했어요. 맥주는 보통 발효 방식과 사용된 원료의 종류와 가공 방식 등을 기준으로 그야말로 무한히 다른 개성을 띈다. 아주 좋아요. 그렇지만 가장 기본이 되는 분류 기준은 바로 상면 발효와 하면 발효이다. 자, 느낌이 안 좋습니다. 이는 맥주의 원료들 중 하나인 효모가 어디에서 발효되는지에 따른 구분인데, 우선 상면 발효, 즉 발효통의 상부가 발효해 만들어진 맥주가 에일이다. 대단히 틀린 말입니다. 일단 상면 발효가 에일인 건 맞아요. 그런데 상면 발효가 상면에서만 발효되는 것은 매우 틀린 말입니다. 사실은 옛날에 이 맥주라는 게 정의되어질 때는 진짜로 맥주가 상면에서만 발효하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맥주는 맥주통이 있으면 맥주통 전체에서 발효가 이루어지죠. 위에서만 절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이게 밝혀진 지는 굉장히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 거의 설명이 중세시대급입니다. 에일에서 맥주의 역사가 시작되었다 할 수 있는데 20에서 25도 정도의 상온에서 상면 발효가 진행되기에 별다른 보존 처리 기술 없이도 쉽게 만들 수 있었기 때문이다. 쉽게 만들 수 있었기 때문이라기보다는 맥주는 이거밖에 없었던 거죠. 처음에는 라거 효모가 발견되기 이전까지는. 그죠? 자, 계속해서 하면 발효는 발효통의 하부에 메가와 효모가 가라앉아 발효가 진행된 후 맥주를 얻는 방식. 아주 틀렸죠. 이 에일에 대한 설명보다 더 틀렸습니다. 차라리 에일에 대한 설명은 중세시대급이긴 해도 그때 당시에는 맞는 설명이었는데, 메가와 효모가 가라앉아 발효되는 맥주는 없습니다. 메가는 발효될 때 들어가지 않죠. 메가를 가지고 당화를 해서 효모를 가지고 맥주를 발효시키는데, 옛날에는 가라앉아서 바닥에서 발효가 된다고 알고 있었지만 지금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맥주는 전체적으로 발효가 됩니다. 자, 그러면은 왜 얘는 상면 발효고 얘는 하면 발효라고 옛날에는 알았을까? 상면 발효 같은 경우에는 위에 거품이 막 많이 떠요. 그래서 얘들은 위에서 발효되는구나. 하면 발효는 거품이 이렇게 막 별로 안 생겨요. 그래서 얘들은 밑에서 발효되는구나. 그냥 그렇게 알았던 겁니다. 옛날에는 그렇게 알았다라는 거죠. 자, 10도 전후의 저온 상태를 늘 유지해야 하기에 그만한 냉장 기술이나 여건을 갖춰야 한다. 네, 대충 맞는 말입니다. 자, 여기서부터 또 시작되는데, 맛의 구분도 뚜렷하다. 에일 계열의 맥주는 진하고 톡 쏘는 맛이 좋고 탄산 함량이 낮아 때론 끈적한 느낌도 있다. 이걸 일단 이 톡 쏘는 맛이란 게 좀 애매한 표현이라서 저는 별로 좋아하는 표현은 아닌데, 상당히 좀 죄송하지만 아마추어적인 표현이죠. 근데 그 표현 방법을 떠나서 톡 쏜다는 거는 굉장히 청량한 느낌 아닌가요? 일단은. 근데 톡 쏘는 맛이 좋은데 탄산 함량이 낮아서 끈적거린데 굉장히 뭔가 앞뒤가 안 맞는 설명이죠. 그리고 발효 과정에서 강한 향을 띠기에 은은한 허브나 과일 향을 첨가하는 예가 많다. 네, 첨가하는 예가 많은 건 사실입니다. 라거에 비하면. 이걸 많다고 해야 되나? 그런 경우도 있다라고 해야 더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요지는 뭔가 첨가한다는 내용이 아니고 발효 과정에서 강한 향을 띈다. 이것도 애매합니다. 라거도 라거 나름대로의 다양한 효모 캐릭터를 가지고 있는데, 에일도 미국 계열 에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깔끔한 발효 특성을 가지죠. 근데 다짜고짜 강한 향을 띈다라고 말을 하기에는 좀 애매합니다. 계속해서 라거 계열 맥주는 가장 익숙한 맛을 띈다. 하면 발효로 인해 상부에 비교적 맑은 맥주를 마시기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말도 안 되는 말입니다. 맥주를 밑에서 발효시켰다고 말을 해놓고 심지어 맥주는 상부만 먹는데요. 이 말도 안 되는. 그럴 거면 뭐하러 발효시켰어? 밑에 거만 발효시키고 위에 거만 떠먹을 거면. 그죠? 마시기에 끈적임이 덜하고 청량감이 좋다. 이제 이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마시는 인터내셔널 라거들의 이제 특징인데, 이건 그냥 맞다고 칩시다. 독일과 네덜란드 등에서 개발된 이후 전 세계로 급속히 퍼지게 된 라거 맥주는, 이제 네덜란드를 굳이 넣은 이유는 이제 하이네켄이 네덜란드 맥주기 때문이죠. 아까 말씀드린 인터내셔널 라거가 네덜란드 하이네켄을 필두로 시작되었기 때문이죠. 약간 욕심을 더하면 여기 체코, 필스너에 대한 설명을 좀 넣어주셨으면 좋았을 텐데, 아무튼 라거 맥주는 세계 맥주 시장의 80%를 차지한다. 네.
이제 냉장 발효와 보관 기술로 탄생한 라거는 맥주의 대량 생산을 이끈 주인공이기도 하다. 네, 맞는 말입니다. 한편 맥주가 검은색, 연한 상아색, 진한 호박색, 붉은색 등 저마다 다양한 색을 띠는 이유도 알아두면 맥주 고르기에 도움이 된다. 보통 맥주의 색은 투입되는 재료의 종류에 따라 다르다고 알려져 있는데, 더 정확히는 맥주의 주재료인 보리를 건조시켜 메가를 얻는 조건, 그리고 이를 다시 볶는 온도와 시간 등의 조건에 따라 정해진다. 이것도 사실 건조시키고 다시 볶는 온도, 시간 이런 것보다 메가는 보리를 싹을 틔운 거라는 게 조금 더 중요한 부분입니다. 이제 싹을 틔워서 메가를 만들어서 그걸 건조시키고 볶아가지고 우리가 맥주 만드는데 이제 최적화된 그런 맥주용 메가를 만드는 거죠. 약간 뭔가 앞뒤가 안 맞아요. 좀 대충 썼다는 느낌이 많이 들어요. 아까 그 생뚱맞았던 그런 데도 그렇고 앞 페이지에서. 아무튼 100번 양보해서 대충 무슨 말인지는 이해를 했습니다. 계속 읽어보면, 거의 볶지 않은 메가를 사용하면 황금빛이 감도는 맥주를, 매우 높은 온도에서 거의 태우다시피 볶은 메가를 이용하면 흑맥주가 만들어진다. 대충 맞는 말이죠. 그 밖에 매우 독특한 붉은색 혹은 흰색에 가까운 맥주들은 메가를 볶는 방식보다는 엿기름의 색, 첨가하는 부재료의 색 등에 따라 만들어진다. 뭔가 또 말이 안 맞죠. 메가가 엿기름이거든요. 메가는 한문이고 엿기름은 그냥 한글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엿기름이랑 메가는 같은 거예요. 근데 메가를 볶는 방식보다는 엿기름의 색, 이거 무슨 말이지? 무슨 말인지 이해를 못하겠어요, 진짜로. 첨가하는 부재료는 과일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해줍시다. 하여튼 두서가 안 맞는데, 이제 옆 페이지로 가면 좀 더 힘들어집니다, 여러분. 일단 넘어가 보죠.